안녕하세요. 비욘드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세길병원 이대영입니다. 이제 토요일 낮 시간에 새해부터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 병원 가기 전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던 11번째 주제고요. 12번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척추 전방 전이증의 원인과 치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시면은 유압술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외래에서 그걸 설득시켜 드리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척추 전방 전이증의 교과서적이고 올바른 치료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외래 시간엔 저도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을 이해를 못 시켜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시에 가까운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의학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질문은 끝부분에 몰아서 받는 걸로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강의 슬라이드 내용이 많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제대로 된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10편은 허리 수술 후 통증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렸는데요. 실은 이게 뭐냐면은 척추 유압수로 오게 되는 퇴행에 대해서 정상적인 치료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통 척추 유압수라고 이 위쪽에 퇴행이 오게 되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유압수를 하나 더 얹어버리는 선택을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거는 일반적인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린 거고, 그리고 척추 유압수라고 하면은 허리를 특별하게 관리해 줘야 한다, 재활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주제로 지난 강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리 유압수를 하시고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영상입니다. 거의 그 어떤 곳에서 강의를 들을 수 없는 10편은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한 겁니다. 척추 유압수로 생활습관 교정은 필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접 분절의 퇴행은 대부분 감압술로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유압술을 얻는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압술의 연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이 고민되신다면 양방 내시경이 숙련된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가 어긋났다고 하네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해요. 척추가 어긋났다는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과연 척추가 얼만큼 어긋난 것인가? 전진애님 평일에 안 하고 주말에만 합니다. 주에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3시에 일단 강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척추 전방 전이증이 무엇이고 전방 전이증에서 유압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지 정답은 실은 거의 없다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무엇이냐면요, 위에 척추가 아래쪽 척추 앞으로 이동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PD님 죄송한데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 가방을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척추 모형을 가지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가방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는 위쪽 척추가 아래쪽 척추의 앞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척추뼈가 어긋나서 전방으로 전이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의학 용어에는 글을 곱씹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협착증은 신경이 눌린 협착이 된 상태.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가 전방으로 이동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에 답이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뼈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방으로 이동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이동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은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가방을 열면 그 안에 척추 모형이 있습니다. 저 좀 주시겠어요?
척추 전방 전이증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교과서적으로 되게 유명한 분류입니다. 근데 선천성인 경우가 있고 후천성인 경우가 있는데, 선천성인 경우는 너무 드물고 치료하는 방식이나 관점이 다 다릅니다. 치료하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선천적인 거를 일반인 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후천성인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여러분 대부분은 후천성으로 생긴 척추 전방 전이증을 앓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의 원인은 보통 일반적으로 후천성 전방 전이증의 원인은 퇴행성,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생기는 경우, 외상성으로 생기는 경우, 수술 후에 생기는 경우, 병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퇴행성, 외상성 수술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중에 이 병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원인부터 아실 필요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외상성 수술, 이거 세 개는 척추 질환 치료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착증과 완전히 똑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를 많이 쓰다 보면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고,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 척추뼈가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척추뼈가 흔들리게 되고요. 이 척추뼈가 흔들리게 되면서 후관절이라는 곳에 힘이 많이 가게 되는데, 이거를 화면을 저를 좀 크게 보여주시고요. 제가 이 그림으로 모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통은 입체적인 거에서 그림으로 다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요걸 좀 크게 잡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가능하시면? 보통은 척추뼈가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척추뼈는 이렇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척추뼈는 이렇게 3차원적으로 생겨 있는 모양입니다.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 제가 얼굴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뼈보다 아랫뼈 사이에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쿠션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척추가 굽혔다 폈다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충격 완화해 주는 것만 있어가지고는 척추뼈가 어긋날 수가 있겠죠? 딴 데로 도망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딴 데로 도망가지 않게, 탈출하지 않게 잡아주는 구조가 후관절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뒤쪽에 위아랫뼈랑 아랫뼈랑 연결되어 있는 매듭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후관절이란 부분이고요. 이 후관절 자체가 척추뼈가 어긋나지 않도록 뒤쪽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후관절이 깨지거나 이 후관절로 연결되는 협부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이 부러지게 되면은 척추가 앞으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당연히 되는 거지, 그거를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척추뼈가 이렇게 굽혔다 폈다가 되는데, 이게 어긋나거나 퉁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뒤쪽에서 잡아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척추뼈 간의 움직임이 척추뼈 간에 어긋나지 않게 위해서 잡아주는 구조가 후관절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이 후관절이라는 구조를 연결하는 구조에서 그러니까 척추체 뒤쪽에 있는 연결하는 부분 또는 후관절 자체가 망가질 때 척추가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퇴행성 척추협착증은 이 후관절 자체가 망가지면서 이 관절이 어긋나서 생기는 척추의 전방 전이를 의미합니다. 이제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는 이 흔들리다 보니까 후관절이 망가지다 보니까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게 척추의 전방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 자체가 퇴행성 협착증의 원인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퇴행성 척추 전방전이는 협착증과 거의 같은 건데, 협착증 중에서 약간 흔들리는 형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모형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척추뼈 뒤쪽에는 후관절이라는 구조가 있고, 이 후관절 자체에서가 망가지게 되면 척추뼈가 어긋나게 되고, 이게 퇴행성으로 후관절이 망가져서 척추뼈가 흔들려서 어긋나는 것, 이게 퇴행성 척추 전방전입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척추 전방전이 전체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방전이증은 결코 협착증과 다른 질환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CT를 보게 되면은 CT 영상을 보면 앞뒤 이어진 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끊어진 이유를 오른쪽 환자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영상에 보면은 파란색과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관절이 있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잘 이어져 있는데, 제가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여기 둘 중에 하나, 여기 파란색과 연두색이 있는데, 이 오른쪽은 관절이랑 파란색과 연두색이 잘 맞물려 있습니다. 이건 관절이 어긋나 있지 않은 거고요. 이쪽 부분을 보면은 관절 자체가 파란색과 연두색이 어긋나 있습니다. 후 관절이 망가지면서 어긋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어긋나게 되면은 당연히 뒤쪽에서 잡아주는 구조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척추뼈가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밀리거나 하겠죠. 따라서 후 관절이 망가져서 척추뼈가 밀리는 것이 퇴행성 척추 전방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퇴행성 척추 전방전이가 있느냐? 퇴행성 전방전이 말고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그 역도 같은 거, 그 슬라이드 위주로 보여주시겠어요? 역도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뭐 체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다 보면 이렇게 연결된 부위에 그 금이 가게 됩니다. 그럼 척추뼈가 부러지는 형태로 척추 분리가 생기게 되고, 이 척추 분리가 생기면서 후관절이 기능을 못해서 척추가 전방으로 밀리는 거, 이게 외상형 척추 전방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형 척추 전방전이가 있습니다. 이게 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 후형 척추 전방전이를 만들까봐 의사 선생님들이 유압술을 많이 권하는 겁니다. 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척추뼈의 협착이나 디스크를 치료하려면은 감압을 해야 되는데, 넓혀주려면 이쪽에 빨간색으로 있거나 노란색으로 있는 것처럼 뼈를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뼈를 적게 치고 들어가면은 수술 후형 전방전이가 생길 확률이 적겠죠. 뼈를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수술 후형 척추 전방전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감압을 하면서도 골절제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은 수술 후형 척추 전방전이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히 협착증 치료에서 자꾸 유압술 치료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수술하면서 감압을 하기 위해서 뼈를 적게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뼈를 많이 치고 나서 척추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 흔들림에 대한 치료를 사전적으로 하는 게 척추 유압술입니다. 따라서 이 수술 후형 척추 전방전이가 적게 생기게 수술하려고 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여러 개방성 감압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후관절을 최소한으로 건드리려고 하면서 감압술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정말 어렵고 성공률을 매번 보장하기는 전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개중에는 해외 사례나 보면은 개방성으로도 충분히 언제나 자유롭게 치료하시는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거의 매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방성으로 후관절을 건드리지 않고 감압을 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수술 후형 척추 전방전이를 거의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척추 내시경으로 감압술을 하게 되면 저 빨간색 정도로 치고 완전한 감압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후관절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의 진정한 의미는 후관절을 적게 건드리게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내시경으로 뚫어서 후관절을 많이 건드리게 되면 내시경 수술이 큰 장점이 없습니다. 피부 통증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육 통증도 아주 크지 않습니다. 후관절을 적게 건드리게 수술해 줄 수 있는 것이 양방향 내시경에 숙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단방향 내시경이나 여러 사람 현미경은 훨씬 더 불리합니다. 후관절을 적게 치고 안에서 수술하는 게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수술 후형 척추 전방전이를 막기 위해서 유압술하는 경우가 많고요. 감압술로 치료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어쩔 수 없이 유압술 하게 되는 경우 중에서 많은 경우 수술 후형 척추 전방전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걸 수술이 꼭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감압술을 하고 수술 후형 척추 전방 전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유압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을 설명이 좀 제가 케이스 위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 척추 전방 전이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조절하는 거와 재발 방지하는 건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잘하는 실수 중에 시술이든 수술이든, 그러니까 시술을 너무 잘해서 다시 재발 안 하게 하는 거,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통증을 조절하는 거랑 재발을 막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약을 꾸준히 먹어서 다시 안 아프게 만드는 거 불가능합니다. 시술을 너무 잘해서 다시 안 아파지는 거 당연히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재발 방지는 당연히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허리를 적게 쓰는 사람이랑 많이 쓰는 사람이랑 같을 수가 없고요.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활습관 때문에 허리를 많이 써가지고 후관절이 망가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허리에 쓰는 양을 줄여야지, 그래야지 허리가 안 아파지는 거지. 그거를 시술을 잘하고 약을 꾸준히 먹어서 허리가 다시 안 아파질 수 있다는 거는 얼핏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종목이 다른 겁니다. 재발 방지는 생활습관 개선이고요. 감압술은 구조의 변화를 줍니다.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감압술을 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은 잘 지내실 수 있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압술을 하면서 생활습관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감압술과 유압술만 해가지고 생활습관 개선이 안 되는데, 척추에 마디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안 아플 수 있겠어요? 수술로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수술로서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는데 앞으로 다시 안 아플 수 있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근본적입니다. 전방전이증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물, 주사, 시술, 등이 있는데, 이건 통증 조절책이고요. 시술은 기본적으로 현재 통증을 줄이는 데 타겟이 맞춰져 있는 거지, 앞 구조의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술을 잘하고 나서 다시 안 아픈 일 따위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시술을 잘 하시고 시술의 통증을 줄이고 생활습관이 개선이 된 정도에 따라서 얼만큼 오래 쓰시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시술을 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척추 전방전이증 치료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그거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그걸 계속 하니까 망가진 거잖아요. 금지가 아니라 내가 허리를 제대로 쓰기 위한 훈련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진료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환자분들이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한다고 그러면 저는 잘 안 믿습니다.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잠깐은, 몇 주는 안 할 수 있겠죠. 훈련을 통해서 허리를 쓰는 훈련을 꾸준히 하셔서 금지된 동작, 그러니까 해서는 안 좋은 동작을 좀 줄여가는 영향을 병행을 하셔야지, 단순히 금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생활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이 4가지 점을 순서대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일단 꾸부정하게 걷는 사람은 절대로 바르게 설 수 없고요. 바르게 서지 못하는 사람이 바르게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척추라는 게, 사람 몸이라는 게 내가 뭐가 맞는 자세인지 몸에 느낌이 들어야지 바르게 설 수가 있고, 바르게 설 수가 있어야 바르게 앉을 수 있는 거지, 앉은 상태에서 자세를 아무리 해도 내가 바르게 앉았다는 느낌이 안 납니다. 바르게 걸으면서 척추의 밸런스를, 정렬을 맞추고 그 상태로 걷고 그 상태로 앉으려고 노력을 하셔서 자기 자세의 전체적인 일관성이 생겨야지 자기 자세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고, 척추는 원래 그렇게 생겨 있는 관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걷기 위한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 나서 서보면 서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걷는 형태에 맞춰서 척추의 정렬을 생각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바르게 허리 숙이기 위한 4가지 동작. 전방전이증은 대부분 배에 힘 안 주시고 물건 세게 드시다가 척추가 망가지면서 앞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배에 힘을 주는 걸 먼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숙일 때 무릎으로 버티고, 물건을 들어야 되면은 엉치로 허리를 들고,
그리고 균형을 잡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숙달을 해서 자기 몸이 훈련이 되면은 똑같은 몸이 기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자기 몸에 부담이 덜 가는 자세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제가 그냥 제시해 드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배에 힘을 주고 내가 어떻게 무릎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 허리를 숙일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서 허리를 들 수 있을까, 이게 목표인 거지. 몸에 너무너무 좋은 운동을 몇 가지 해서 평소에 생활 습관은 막 쓰면서 몸에 너무너무 좋은 운동을 일주일에 1시간 해가지고 허리가 좋아질 수 있다면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젊은 여성분들이 바디라인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랑 안 아프게 하는 운동은 다릅니다. 그냥 근육의 형태가 아니라 자기 몸의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를 위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차분히 스스로 훈련해 가시는 게 근본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습관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3단계, 배에 힘주고 바르게 걷고 무릎으로 버티고, 저는 배에 힘주기라고 얘기하지만 복부 호흡이라고 얘기하고요. 바르게 걷기라고 설명하지만 바른 자세를 찾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릎으로 버티기라고 얘기하지만 바르게 허리를 숙이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서 몸에 익히시는 것이 전방전이증의 진행을 만든 근본적인 치료지, 물리치료, 시술, 약물 그런 것들은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치료가 절대 하늘이 뒤집어져도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어도 치료는 치료입니다. 우리 코로나 치료제 없지만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잖아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것을 결코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생활습관 교정에 등한시하면서 하는 치료들은 당연히 효과가 적겠죠.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방전이증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적인 치료의 실패, 당연히 계속 아프면 수술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겠죠. 바른 자세가 유지가 안 되면 수술하시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방전이가 있으면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 있는 건데 허리가 제대로 안 펴지면 더 빨리 밀립니다. 자세 유지가 안 되면 수술하는 거 생각해 보시는 게 맞고요. 다리에 힘이 자꾸 떨어집니다. 보통 힘 떨어지는 건 일정 시간 지나면 수술해도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리 힘 떨어지면 수술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감각이 처음에는 저리고 아프다가 나중에는 화끈 하기도 하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러면 수술적인 치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감각신경의 영구 손상은 감각 이상이 남고요. 한번 감각 이상이 생기고 나면 수술해줘도 이상한 느낌 계속 남습니다. 안 낫습니다. 이걸 억지로 제대로 된 치료 안 하고 버티시다가 우울증 생기고 성격 이상해지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각이 둔해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시면은 지속적 아프지 않을 때도 그러면은 수술적 치료 생각해 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문제를 키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방전이증은 수술적 치료, 대부분 다 감압술로 치료 가능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논문 같은 거, 제가 논문 같은 거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요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 부분이어서 좀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레벨 2 스터디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드,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건 제가 좀 복잡한데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논문 연구에서는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쓴 방법론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방법론인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100개 해봤더니 괜찮다, 그거랑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치료할지를 랜덤하게 정해서 임의로 정해서 2가지 치료를 해봤더니 이 비교 결과랑 뭘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내가 100개 해봤더니 괜찮다 보다는 내가 2명한테 랜덤으로 정해서 이 2가지 치료를 해봤더니 비교 결과가 어떻더라, 이걸 훨씬 더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의학 연구를 할 때 레벨 1 스터디가 가장 좋은 거고요. 레벨 1 스터디는 뭐냐면 치료하는 사람도 모르고 치료받는 사람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치료를 했는지. 그러면서 2개를 비교합니다. 이게 신약 같은 거 연구를 할 때 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수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 환자가 모를 수가 없고요. 수술을 하는 의사가
이 사람한테 무슨 수술을 하는지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레벨 1 스터디 이중 맹검이 붙는데 이중 맹검 실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 다음으로 높은 게 뭐냐면은 환자들한테 임의로 치료법을 일정 기준에 따라서 임의로 치료법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고 두 가지 치료를 그냥 진행합니다. 그래 놓고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입니다. 이게 수술 방법에선 최고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연구입니다. 최신 연구고요. 2018년도네요. 전향적 연구라고 부르는데, 전향적 무작위 연구라고 부르는데, 이 연구에서 전방전이 30% 이하에서는 감압술 치료만으로 5년간 유압술 한 거에 결코 떨어지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30%입니다. 30%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휜 거거든요. 30% 어긋나면 진짜 많이 어긋난 거거든요. 퇴행성 전방전이로는 30% 어긋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30% 이하에서는 감압술로만 5년간 충분히 치료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버젓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압술 하기 싫으시면 감압술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 치료 받으셔도 됩니다. 그게 옳다라고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다는 연구가 버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압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너무 좌절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압술을 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진료를 보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5년은 이렇지만 나중에 더 지나고 나면 유압술한 거는 주변 관절 퇴행이 옵니다. 감압술한 건 주변 관절 퇴행이 잘 안 와요. 하나를 묶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적 리스크? 유압술이 당연히 더 큽니다. 감압술보다. 따라서 감압술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크지 않으시면 감압술하고 생활습관 교정하시는 걸로 충분히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뭐 전방전이증에서 유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 치료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압술로 치료한 거에 대해서 사례를 드리면은 제가 오늘 방송에 늦을까봐 너무 뛰어와가지고 조금 업이 돼 있어가지고 좀 부드럽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6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렇게 한마디, 그러니까 협착증이 2마디 있으셨고 한마디 전방전이가 있으셨습니다. 타병원에서 2마디 유압하라는 설명 들으셨고 주사치료 10번 이상 하셨고 5분 걸으면 앉아서 쉬고 싶다. 항문 쪽 감각이 둔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 동그라미 선을 보면은 이어지던 척추의 축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척추가 앞으로 밀려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척추에 전방 전이가 있으셨던 분이시고요. 여기 보시면 척추신경이 겁나게 휘어 있습니다. 겁나게. 이게 노란색 안쪽에 있는 게 척추신경인데요. 저기 노란색들의 맨 위쪽을 보면 넓게 퍼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관입니다. 원래 저렇게 넓어야 되는데 여기 3, 4번, 4호를 보면 형편없이 좁아져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좁아져 있으면은 척추신경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정기적 신호가,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다리, 하지 쪽의 모든 감각과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들이 내려가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이분처럼 정상보다 한 7분의 1, 8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은 신경 정도가 정상으로 되는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이거를 약이랑 운동으로 해서 관이 넓어지지 않는데 나을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좁아지셨으면은 신경이 죽지 않도록, 죽을 확률을 줄이도록, 마비가 오지 않고 영구 손상을 입지 않도록 신경을 넓혀줄, 신경에 대한 압력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줄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 정도로 눌리는데 신경이 기능하는 이유가 전 더 궁금합니다. 인체의 신비로 이 정도로 신경이 눌렸는데 어떻게 다리 쪽에 감각이 있고 어떻게 다리가 움직여지는지. 실은 이게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있긴데 천천히 진행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좁아졌는데 버틸 수 있는지 저는 참 인체가 신비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척추가 3, 4번이 앞으로 밀리시면서 위에 척추뼈가 아랫뼈 척추뼈를 찍어가지고 아래에 있는 척추뼈에 홈이 생길 정도입니다. 전방 전이가 된 지 오래되셨고 이게 흔들리면서 위에 척추뼈가 아랫뼈 척추뼈를 찍어가지고 아랫뼈를 파먹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허리 별로 안 아프시다 그러고 허리 별로 아픈 적도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이게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은 통증에는 참 둔감해지니까요. 여기 보시면 CT를 보면은 4, 5번은 후관절이 딱 맞물려 있습니다. 파란색과 연두색이. 3, 4번은 보시면은 파란색이 연두색보다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뒤쪽 후관절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긋나면 척추가 앞으로 당연히 밀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까 제가 드린 그림과 모형의 그림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3, 4번 이렇게 후관절이 어긋나 있는 상태세요. 근데 이거를 개방성으로 치료하면은 저는 개방성으로 감압할 자신은 저는 아직 없어요. 미국에 계신 그 연구하신 대가 선생님은 개방성으로 저런 척추도 다 감압을 하신 거거든요. 실은 그 무작위 배정 그 연구는 이런 분들을 다 감압술을 하신 거예요. 아무튼 저는 제가 개방성으로도 수술을 하니까 개방성으로 요거는 감압을 후관절을 다치지 않고 할 자신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흔들리는데 후관절을 다 다치게 만들어 버리면은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흔들리는 3, 4번은 어쩔 수 없이 유압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4, 5번은 감압을 했을 것 같고 아마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무작위 배정 연구에서 저걸 감압술로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제가 잘 모르더라도 저보다 개방성 감압술을 아주 잘 하시는 선생님은 후관절을 상하지 않고 감압할 수 있는 분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경우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감압술로 전 두 마디 치료 못할 것 같습니다. 개방성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그 양방 내시경을 능숙하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뼈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감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적으시고 허리를 심하게 쓸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두 마디 감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막말로 타이거 우즈처럼 허리를 많이 써야 된다면 유압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허리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잠깐이지만 바로 몇 달 지나서 막노동 하실 건데 척추뼈가 저렇게 위에 뼈가 아래 뼈를 파먹는 상태셨는데 계속 또 파먹으면 또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럼 허리를 심하게 쓸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면은 유압술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양방 내시경으로 감압술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거는 환자분의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1번 보면은 수술 전에 엄청나게 좁아져 있었는데 오른쪽 왼쪽 그 사진 비교하면은 확 다르죠. 안에 시꺼멓게 신경이 눌려있던 게 확 펴졌죠. 신경이 꼬집혀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러면은 좋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어떻게 안 좋아질 수 있겠어요. 신경이 피부를 꼬집어서 피부가 3분의 1로 돼도 아플 거예요. 그런데 신경을 꼬집어서 한 7분의 1, 8분의 1로 만들어 놨는데 그 꼬집은 거 펴주면은 당연히 훨씬 덜 아파집니다. 여기 좁아진 거 얼핏 보기에도 최소 3배 이상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증상 당연히 좋아지십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선을 보시면은 제가 뼈를 얼만큼 건드리고 수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연속된 CT 영상에서 보면은 여기 노란색을 보면 홈이 아주 조그맣게 있습니다. 후관절이라는 거는 이 바깥쪽에 뼈랑 두 개 연결되는 거고 가운데 노란색으로 친 부분만 뼈를 건드린 겁니다. 즉 뼈를 한 3, 4mm, 4, 5mm 정도 건드리고 감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감압을 해주면은 저런 후관절이 약해질 걱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척추 전이가 인대는 어차피 과증식된 인대는 별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인대가 척추 안정성이 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고 보고요. 그게 생활습관 교정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영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감압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뼈를 적게 치고 감압을 한다면은 허리를 더 나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편입니다.
수술하고 6일째 돼서 통증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셨다고 하시고요. 이건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뼈를 얼만큼 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실은 뼈를 얼만큼 치느냐, 이거 CT를 보면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요 전이랑 요 답이 보면 노랗게 콧물처럼 제가 아주 노란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뼈를 이만큼 치고 안에를 감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열어서 하는 수술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대각선에서 사선으로 보고 거의 각도를 보면 뒷면에서 볼 때는 코딱지가, 노란색 코딱지가 아주 작은데 돌려서 볼 때는 훨씬 더 커 보이죠. 즉 무슨 뜻이냐면은 45도 정도 각도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하면. 그래서 골소실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수술하면 이렇게 기울이고 수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뼈를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래서 전방전이증이 있어도 양방향 내시경을 능숙하게 하시면은 골절제를 최소화하고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방전이가 있어도 충분히 감압술로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저도 진료 시간에 환자분들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걸 이해를 못 시켜드려서 제가 앞으로 저희 외래 오신 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요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적게 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허리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치료하시면 태어나기 전에 환자분 CT 다 보여드립니다. 근데 당장 이렇게 설명을 해도 설명을 너무 길게 해야 돼서 잘 이해를 못 시키는데 이걸 제가 실제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술합니다. 그래서 전방전이가 있다가 하시더라도 굳이 유압술을 첫 번째 선택으로 하실 필요는,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허리 통증이 크지 않으시고 허리를 너무 많이 써야 될 일만 없으시면은 감압술로 치료하시는 방향을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경우시고 6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허리 통증은 크지 않다고 하셨고요. 타병원에서 전신마취 개방성 한마디 유압술을 설명 들으셨고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이 10이라면 9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아프신 거죠, 그럼. 근데 전방전이가 있긴 있는데 전방전이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전방전이가 있다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라는 저는 회의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0% 가까이 전방전이가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봐도 겁나게 어긋나 있습니다. 그런 거 빼고는 허리 안 아프시면은 유압술 안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척추관이 이렇게 확 좁아져 있습니다. 까맣게 진하게 보이는 게 신경이 많이 눌려서 좁아져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칠해서 제가 얼마큼 좁아져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군데 척추신경이 형편없이 좁아져 계시고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좁아진 부분에 비해서 환자분이 왜 더 아파하시냐면요, 굽혔다 폈다 할 때 척추가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허리 MRI는 우리가 누워서 찍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척추뼈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으면은 걷거나 쓰거나 힘을 받으면 이게 더 좁아집니다. 흔들리니까. MRI는 누워서 찍은 건데 우리는 서서 걸어 다니고 서서 허리를 숙이잖아요. 근데 전이가 있어서 흔들거립니다. 그럼 당연히 훨씬 더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만 가지고 MRI랑 증상을 같이 조합해서 의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MRI는 결코 서서 찍는 MRI는 없고요. 걸으면서 찍는 MRI도 없고요. 물건 들으면서 찍는 MRI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RI와 엑스레이를 조합해서 척추뼈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MRI만 가지고 진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척추 보면은 3, 4번, 4, 5번을 보시면은 또 4, 5번이 어긋나서 앞으로 밀려 있습니다. 3, 4번은 관절이 잘 맞아 있고요. 이렇게 전방전이가 있는 것, 이게 4, 5번이 전방전이가 있으신 겁니다. 일단 치료 계획을 세우면은 개방성으로 치료하면은 제가 개방성 수술하는 거에 제가 좀, 그러니까 저는 하긴 하는데 저는 그 외국 논문을 쓰신 선생님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감압술은 못할 것 같습니다. 유압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4, 5번은 흔들린 데는 유압술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감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3, 4번은 감압술로 치료할 것 같습니다.
양방 내시경으로 치료하면은 환자 허리 통증이 적고 심하게 쓸 계획가 없으시면은 그냥 2마디 감압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치료 전후인데요. 그냥 이거는 그림 없어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이 이렇게 되고 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감압술만 해서 이렇게 넓힐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게 아니면 어긋나서 아픈 게 아니라 결국 어긋나서 신경이 눌려서 불편하신 거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관만 넓혀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넓혀준 겁니다. 보시면은 전후 비교해보면 겁나게 늘어났습니다. 최소 3배 이상은 다 늘어난 것 같네요. 3, 4번이나 4, 5번이나. 이렇게 늘려주면은 안 아파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더 아플 수가 있겠어요. 신경을 꼬집는 걸 풀어줘. 안 꼬집는데 누가 내 신경을 막 꼬집고 있었는데 내 신경을 안 꼬집게 만들어줬습니다. 안 아파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 마취하셨고 2마디 감압했고 2시간 걸렸습니다. 이분이 전신 마취를 1마디 유압술 하셨으면은 수혈하고 수술 시간도 아마 더 오래 걸렸을 가능성이 크고 몸에 부담이 엄청났을 겁니다. 치료한 거 보면 이분은 뼈를 더 적게 쳤습니다. 연속된 MAGS 3장에서 맨 위에 것은 뼈를 친 데가 없고요. 밑에 2개에만 뼈를 친 게 있습니다. 뼈를 친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 뼈를 치고 안에 인대를 제거하고 감압을 하면은 허리가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더 나빠지겠어요? 요 정도 뼈를, 요거밖에 뼈를 안 쳤는데. 허리가 더 안 아파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면. 후관절을 하나도 안 건들고 이렇게 수술하면 허리가 원래 안 아파지는 게 맞는 겁니다. 이분도 뼈를 친 양을 보면 여기 코딱지 같은 게 자세히 보시면 붙어 있습니다. 노란색 코딱지가 붙어 있는데 뒤에서 보면 거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안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후관절을 보존을 하고 이렇게 감압술을 해주시면 허리 통증이 커지지 않습니다. 전방 전이증도 충분히 감압술만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양방 내시경이 유리한 게 맞는데 감압술로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의사는 자기가 책임 못지를 안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감압술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치료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전하게 왕창 활짝 열어가지고 유압술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압술로 하시는 게 환자분한테 좋은 겁니다. 노란색, 제가 골 삭제한 부분을 노란색으로 색칠해서 그냥 우스개로 코딱지라고 표현한 거고요. 노란색 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그게 골 삭제한 부분입니다. 척추 전방전이증 유압술로 치료한 사례도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8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수년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허리 통증은 심하지 않으신데 허리가 안 펴진다고 그러십니다. 보행이 매우 어렵고 80이 넘으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전신 마취하고 개방성 유압술 하자고 그러셨대요. 고혈압 있으시고 폐색산증 앓으신 적 있고 전립선 암으로 수술하신 적도 있으시고 노란색 선을 보면은 선이 없어도 이건 보입니다. 척추뼈가 겁나게 앞뒤로 밀려 있으시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옆으로 어긋나 있습니다. 굽히고 피거나 폈을 때보다 굽혔을 때가 더 어긋나고요. 정면에서 볼 때도 어긋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럼 이분은 대부분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척추 신경을 보면은요, 겁나게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는데 신경이 기능한다는 게 여태껏 잘 걸어 오셨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고요. 종단면 사진을 보면은 척추뼈가 좌우로 틀리면서 후관절이 척추관을 옆으로 찝어가지고 완전히 우그러뜨려 놨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걷는 게 신기한 거죠. 게다가 이 상태에서 흔들리기까지 하시는데 MRI는 누워서 찍은 거잖아요. 실제로 숙일 땐 이거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많이 힘드셨겠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여기 CT를 보면은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협착증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퇴행성으로 전방 전이가 생긴 게 아니고요. 아까 외상성이라고 말씀드렸던 아마 젊었을 때 허리를 많이 쓰시면서 여기 협부라고 부르는데 저기 위쪽에 그림에 있는 저 부분이 부러지셨을 겁니다. 허리를 많이 쓰시면서. 그래서 여기 부러진 부분이 여기 보입니다. 척추뼈가 후관절로 척추체와 후관절이 연결해주는 협부라는 부분이 그분이 부러지신 거거든요.
그게 부러진 채로 계속 살아오셨고요. 부러진 채로 살아와서 그게 원인이 돼서 척추뼈가 전이가 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부결손이신 경우세요. 그래서 제가 치료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개방성으로 치료하면은 개방성 유압술 하는 거죠. 근데 81세시고 전신 마취 하셔야 되고 수혈도 당연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중환자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중환자실 갈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수술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4, 5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5번, 1007번도 많이 망가지셔서 이거 같이 유압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연세가 있으셔서 한마디 유압하는 것도 아버님 몸에 부담이 크실 가능성이 크는데 한마디 더 유압하면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수혈해야 될 양도 많아지시거든요. 그러면 아버님 몸 컨디션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이건 2마디 유압하자는 거는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유압하고 아버님을 잘 치료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양방 내시경으로 하면은 제가 이분에서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부결손은 젊었을 때 힘을 많이 써서 생기신 걸 거예요. 근데 이분 80이 되셨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부러진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젊었을 때 허리를 많이 쓰다가 부러졌지만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고령이 되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근감소증이 옵니다.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척추를 잡아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척추가 앞뒤로 밀리던 게 이제 옆으로까지 삐뚤어지기 시작하신 거고요. 그래서 전이가 심해지면서 신경이 너무 많이 꺾여서 걷지를 못하시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럼 이분 어떡하겠어요. 걸으셔야죠. 생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하반신 마취로 무수혈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 하반신 마취랑 무수혈로 치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은요. 수술의 크기를 따질 때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술 시간 그리고 수혈 여부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수술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호흡을 억제하고 인공호흡을 시키고 폐나 심장에 부담을 근이완제를 써서 얼마나 오래 몸에 데미지를 주는지 전신 마취가 중요하고요. 또 수혈이 되게 중요합니다. 수혈량이랑 출혈량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혈을 많이 해야 되는 수술은 몸에 부담이 큰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반신 마취랑 무수혈로 치료를 하셨죠. 하반신 마취는 수술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불편하실까봐 재워드리는 수면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약은 있지만 하반신 마취는 아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원샷 하고 나면 그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하반신 마취로 5분짜리 수술을 하나 1시간짜리 수술을 하나 2시간짜리 수술을 하나 재우는 것만 하지 않으면 몸의 부담은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취로 치료하느냐 전신 마취로 치료하느냐가 의미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리고 출혈량 되게 중요합니다. 하반신 마취로 수혈이 없이 유압술을 하시게 되면은 80이 넘으셔도 그렇게 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일하는 병원은 중환자실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전신 마취로 해야 되면 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아버님 상태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하반신 마취랑 무수혈로 치료하시는 거랑 전신 마취랑 수혈하면서 치료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몸의 부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무서우니까 수술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싫으시겠죠. 그냥 누가 좋다는 사람한테 가서 치료 받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슨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필요할 수 없다면 잘 알고 하시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외상성 전방전이 이분 어긋나 있는 척추를 정렬을 맞춰줬습니다. 디스크 높이도 확 올라갔고요. 하반신 마취 하셨고 2시간 정도 했고요. 당연히 무수혈로 했습니다. 여기 척추뼈 옆으로 어긋나 있었잖아요. 이게 갖다 똑바로 정렬이 맞았습니다.
옆으로 겁나게 밀려 들어왔던 거 확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좁아졌던 거 확 넓어. 이분은 안에 감압을 안 했습니다. 어긋나서 좁아진 거기 때문에 안에 외상성 협부결선으로 생긴 전방전이기 때문에 안에를 감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은 어긋난 것만 맞춰주면은 그냥 증상이 좋아지십니다. 여기 CT 보면은 안에 산에 고리식을 해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안에 지지대 2개 놓고 나사못 박아서 척추뼈를 고정했습니다. 수술하고 이틀째 허리가 펴진다고 말씀하시고요. 허리 통증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 다리 저림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방전이증과 양방향 내시경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하면 유압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압술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분들처럼 저렇게 어긋나서 신경이 눌리는 거를 감압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척추뼈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이 능숙하신 사람한테 전방전이증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몸의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몸의 부담이 매우 적게 덜 위험하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간공 협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추간공 협착도 실은 대부분 감압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유압술이 꼭 필요한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과 수술밖에 없습니다. 통증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과 동반되어야 합니다. 생활습관 교정이 없이 통증 치료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얘기를 한다면 생각을 하신다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 통증이 크지 않은 전방 전이증은 감압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고민된다면은 양방향 내시경이 숙련된 의사의 의견도 꼭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방송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 중에 PD님이 골라주시면 한두 가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짧은 걸로 꼭 수술이 정답인가? 수술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다리가 마비오고 힘없는데 수술 안 하려고 하면은 결국 수술하시게 되거나 성격만 버리십니다. 그리고 척추 관절에 가시 같은 게 나와 있던데 그것도 가시는 여러 가지가 있고 수술을 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으니까 현재까지 돼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앨 수 있는데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예방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수술하면 현 시점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현 시점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의 문제가 안 생기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저런 습관대로 계속해서 척추 질환이 저런 생활 습관으로 계속 하시면 척추 질환의 진행이 당연히 느려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척추 질환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무서운 병 많습니다. 제일 무섭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4, 5번이시면은 허리띠 매는 부분에 근접한 게 맞습니다. 질문 더 있네? BOD님, 요추 4, 5번 현미경 후궁 결제하였습니다. 추광판의 퇴행 정도가 심해서 간격도 좁습니다. 나이 44세인데 앞으로 전방전이증이나 불안정에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생전에 유압술을 피하고 싶은 마음의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저리거나 뻗친 증상이고 허리만 아픕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생활 습관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압술을 해도 타이거즈처럼 피지에 우수성한 사람도 있고 별 문제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건강한 생활하는 게 목표야지 수술을 피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배가 산으로 갑니다. 현명하게 의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있으니까 수술이 꼭 필요하신다면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오히려 편할 겁니다. 불가능한 거를 될 거라고 믿으면서 지내시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방송 중에 좀 늦게 오고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씀도 이쁘게 못 드리고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다 제 불찰이고요. 비욘디 측에서는 준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다. 비욘디 관계자분이나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번에 더 잘하겠습니다. 2주 있다가는 추간공 협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많아서 2주 있다가 2주 후 토요일날 3시에 제가 강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낮에 여러 제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
비욘드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